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끝내는 신약관통 주제로 총 6개의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한 1시간 내외의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1시간 내외의 강의 영상을 이제 총 6개를 통해서 이제 하루에 끝내는 이제 신약관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하루에 끝나는 구약관통이라는 주제로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그 컨셉의 연장선상에서 만드는 영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6개, 그리고 신약 6개, 하루에 끝내는 구약관통, 하루에 끝내는 신약관통 총 12개 영상을 통해서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간략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 1년에 끝내는 이제 구약관통, 그리고 1년에 끝내는 신약관통, 좀 디테일한 강의 버전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성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이제 따라가시면은 성경 읽기 그 컨셉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어떤 신학적, 신앙적 그런 관점을 좀 배제하고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뭐 삼국지, 뭐 초안지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집트, 그다음에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이러한 그 6개 그 제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틈바구니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얽혀서 돌아가는 어떤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만 이제 1차 문헌으로서 성경이 역사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차적으로 여기서 신앙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 드라마 이걸 배제한 상태에서 갑자기 점핑해가지고 막 신앙적, 영적으로 보는 컨셉에서는 상당히 이게 이제 공허한 이제 그 뼈대가 이제 그 기초가 부실한 어떤 부실공사의 성경 읽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계사 컨셉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초기 청동기 시대, 이때는 이제 주전 3300에서 2000년, 이때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전 가나안 시대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기 청동기 시대, 이때는 주전 2000년에서 1550년 시기, 이때가 족장 시대,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죠. 근데 후기 청동기 시대, 이때는 주전 1550에서 1200년까지 이어지는 시기, 이때가 바로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대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에 해당하죠. 그리고 철기 시대, 이때는 주전 1200에서 1050년, 이때가 바로 성경에서 사사시대, 성경책으로는 사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왕국시대, 5번째 왕국시대는 주전 1050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때부터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때까지, 여기가 이제 이 왕국시대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제 부분들이 이 시기에 들어가겠죠. 그 6번째가 페르시아 시대, 주전 586년, 부터 주전 331년까지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이 시기가 대략 우리가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이 구약 컨셉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시기를 다루었고요. 신약편은 바로 7번, 8번, 9번에 해당하는 시기를 다룰 텐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계사 컨셉으로 이렇게 뭐 초기 청동기, 중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그 근동 세계사, 세속사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시대의 성경서를 살펴보는, 그래서 세계사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란히 공부하는 그런 컨셉이다. 기존에는 이제 뭐 세계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놀았던 따로 국밥이었는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섞어 국밥으로 만드는 컨셉이 우리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그런 성경 읽기 컨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시기, 이제 구약 강의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시기, 신약편은 바로 이 헬라 시대 주전 331년부터 주전 167년까지, 주전 167년 이때에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주전 331년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다. 이때가 이제 헬라 시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마카비 왕조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주전 167년부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이때부터 주전 63년 이 마카비 왕조가 멸망하는, 누구에 의해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서 멸망하는 이때까지 대략 100년의 시간을 마카비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전 63년 이때 이제 로마의 어떤 속주로 편입이 되는 이스라엘 땅, 이때부터 이제 주후 313년 이때까지 이제 로마 시대라고 하죠. 로마 시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신약편 시기는 바로 이 로마 시대 전체에 310년까지 이어지는 시기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이제 AD 70년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언저리,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에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뭐 박해가 일어나고,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요한계시록, 대략 이제 AD 70년 이때까지가 이제 신약편에서 다루는 시기이고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시기는 바로 이제 비잔티 시대, 뭐 초기 아랍 시대, 십자군 시대, 후기 아랍 시대, 오스만 터키 시대, 영국의 위임 통치 시대, 현대 국가 이스라엘 시대, 이것은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그리고 종교 개혁사, 그리고 근현대 교회사, 뭐 이런 컨셉의 또 강의도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간단히 이제 언급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바로 주 313년까지가 로마 시대고, 이때 이제 31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하면서, 이때부터 로마는 점점 기독교의 옷을 입게 된다. 기독교화된 로마,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비잔틴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잔틴 시대. 주 313년부터 638년까지. 63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이스라엘 땅이 이제 아랍에 의해서 정복된다. 아랍. 638년.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10년에 바로 610년. 이때 이슬람교가 이제 창시가 되고, 그리고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이주한다. 이때가 이제 이슬람 달력의 원년이다. 헤지라라고 하죠. 천도, 거룩한 천도라고 하는. 그리고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고, 그 이후 661년까지, 632년부터 661년까지 4명의 칼리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마르라고 하는 두 번째 칼리프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아랍에 의해서 정복이 된다. 그때가 바로 주 638년 야름북강 전투, 여기에서 비잔틴 군대가 패전하면서 이스라엘 땅, 성지 이스라엘이 아랍의 통치를 받는데, 언제까지? 바로 1096년까지. 이때가 이제 초기 아랍 시대다. 주 638년부터 1096년까지 초기 아랍 시대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1096년부터 1291년까지 대략 200년 가까이가 십자군 시대, 바로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왕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은 소왕국들을 세우면서 십자군 시대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1291년에 성지 이스라엘에 있던 마지막 십자군의 요새, 악고에 있던 마지막 요새가 아랍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다시금 이 땅은 이제 후기 아랍 시대로 펼쳐진다. 후기 아랍 시대. 이때가 주 1291년에서 1517년까지. 그리고 1517년 이때 오스만 터키가 이곳을 차지하고, 그때부터 400년간 1917년까지 오스만 터키 시대가 펼쳐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은 1917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신탁 통치를 받는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신탁 통치를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3년에 그 신탁 통치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거의 한 30년 가까운 신탁 통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시기는 바로 언제입니까? 헬라 시대 7번, 그리고 8번 마카비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 전체가 아니고 AD 70년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까지 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를 세계사와 함께 성경의 스토리를 이제 나란히 공부하는 그런 컨셉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시기, 역사 드라마로 있는 신약편,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시기는 이제 총 책으로 이제 이미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역사 드라마 있는 성경 컨셉으로 이제 구약편 책이 총 3권, 그리고 신약편이 총 3권, 총 6권이 이제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약편은 이제 총 3권, 그 일부가 바로 이제 주전 331년부터 주전 4년까지 시기를 다루고 있죠. 이때는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부터 헤롯 대왕이 죽는 때까지,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죠. 이 시기가 이제 거의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하는 시기, 신구약 중간사를 거의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다루었고요. 그 이후 이제 두 번째 책 2부는 주전 4년, 헤롯 대왕이 죽는 때부터 주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까지, 대략 역사적으로 주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제 신약편 책 두 번째 책 2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주 3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때부터 AD 70년 성전이 파괴되는 때까지 이 시기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시기겠죠.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사복음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기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총 3권의 책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하루에 끝내는 신약 관통 이 강의에서는 총 6개의 영상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이제 바로 일부, 이 신구약
중간사 이 전체에 해당하는 시기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서 로마 시대를 바로 직행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라기에서 그냥 마태복음으로 그냥 직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이에 벌어졌던 300년, 400년간의 성경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그 시기, 소위 말하는 이제 암흑기, 침묵기, 그 시기에 대한 역사를 전혀 모르고 신구약 중간사를 전혀 모르고 바로 그냥 신약편에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갑자기 등장하는 무슨 뭐 바리새파니, 뭐 사두개파니, 열심당이니 이런 표현들이 뭐냐?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때 등장했던 이 시기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마카비 왕조 뭐 이런 거를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해하려면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모세에 의해서 이제 제정되는 7개 절기가 나오죠. 뭐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들어봐도 6월절, 뭐 7.7절, 뭐 초막절, 뭐 대속절, 뭐 나팔절 다양한 절기들이 7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모세오경, 레위기에 나오지 않는 절기죠. 이것은 바로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때 이제 마카비 혁명과 관련된 독특한 절기인데 이게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솔로몬 행각을 거니는 뭐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수전절이라는 게 되게 뭔가 신구약 중간사를 전혀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복음서와 함께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이 헤롯 패밀리, 헤롯의 이제 가계, 이 헤롯 패밀리가 헤롯의 그 아버지인 안티파터부터 시작하면 안티파터,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헤롯의 세 아들이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래서 이제 이 안티파터부터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하면 총 5대에 걸쳐 가지고 거의 100년 이상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는 가계가 패밀리가 바로 헤롯 왕조거든요. 이 헤롯 왕조에 대한 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어떤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서 로마서로 바로 직행하면은,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면은 이 사복음서부터 이제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이 헤롯 패밀리에 대한 그 역사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경 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 과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했죠?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면 어디 가서 전도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시장, 뭐 포럼, 뭐 이런 데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는 하면서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떤 회당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도대체? 바울이 그러면서 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가? 바울의 어떤 그 정체성, 사역의 어떤 그 특징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려면은 또 이런 그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또 이해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뭐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말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침묵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적인 기록은 없죠. 말라기에서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한 300~4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적인 기록은 없죠. 뭐 선지서의 기록도 전혀 없고, 하지만 이때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떤 그리스 역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 뭐 투키디데스의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플루타르코스의 뭐 영웅전이라든지 다양한 역사책들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 역사가들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들이 본물처럼 이렇게 쏟아지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침묵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를 시작으로 그리스 뭐 철학의 나라, 또 역사의 나라인 그 그리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이렇게 쏟아내던 시기다. 이 신구약 중간사, 이 침묵기 이때가 많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많은 외면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왜냐면 이때에 해당하는 성경 기록이 전혀 없죠. 그럼 여기서 왜 기독교가 아니고 계속 개신교라고 했는가? 이 카톨릭 성경에 하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뭐 마카비상, 마카비하,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되고요. 또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 다양한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하는 우리는 외경으로 이렇게 터부시되는 그런 기록들이 또 카톨릭 성경에 있죠. 그래서 카톨릭 성도들은 또 이 시기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외면을 받지요. 하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풍성한 역사 기록들이 이때 본물처럼 쏟아지던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가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어떤 구속사뿐이 아니고 세계사를 포함한 전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면은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선지자, 이 히브리 선지자들은 잠시 그동안 너희들 수고했어, 잠깐 쉬고 있어, 그러면서 이 그리스 역사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억지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역사, 이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역사는 우리가 뭐 흔히 그냥 뭐 인문학, 그리 단순한 인문 교양 차원에서 넘어서 또 하나의 성경, 하나님께서 잠시 히브리 선지자들 잠시 쉬게 하고, 성경 기록은 없지만 어떤 뭐 헤로도토스라든지 뭐 그 위에 펼쳐지는 많은 그리스 역사가들을 통해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어떤 세계사적인 배경들을 공부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바로 이제 첫 번째 파트 1, 그리스 시대. 이때는 주전 331년부터 주전 167년, 주전 331년 바로 거대한 항공모함인 페르시아호가 마침내 침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주전 167년, 이때 이제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이 시기를 이제 그리스 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 시대 이때는 이제 어떤 시기인가? 자, 3개 대륙이 교체하는 대륙 간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얘기할 때 대륙 간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이 교체하는 그 지점에 있는데, 자, 그동안 신구약 중간기를 다루는 이 시기 전에는 이 사입 땅 이 이스라엘은 주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그 유럽과 이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 두 세력의 어떤 장이었다고 하면은 이 시기, 이 신구약 중간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이 개입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은 이제 3개 대륙이 교체하는 대륙 간지, 컨티넨탈 브릿지로서의 그런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내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바로 불세출의 영웅인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근동세계를 재편하는 시기. 그래서 지각 변동의 시기가 바로 이 그리스 시대다. 이때 이제 동방주자인 그리스 문명, 서양의 이제 그리스 문명과 동양의 페르시아 문명,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하나로 이렇게 퓨전되면서 헬레니즘 문명이 탄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리스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대의 구분은 크게 이제 4개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때부터 죽는 때까지, 주전 331년부터 323년까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 정복한 거대한 제국을 놓고서 그 후계자들이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유식한 말로 디아도키 시대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충 정리가 됩니다. 대략 20년 후에 주전 323년부터 알렉산더가 죽는 이때부터 301년 입소스 전투에 의해서 이제 결국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죠. 그 4개의 그 왕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 있는 좀 왕국들이 있는데,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프톨레미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 통치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주전 301년부터 주전 198년까지 한 100년의 시간은 바로 이집트의 통치를 받는다. 그 왕국이 바로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하죠.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셀루코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셀루코스 왕국의 통치를 받는 게 주전 198년부터 167년까지죠. 이 167년 이때 이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셀루코스 왕국의 바로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뒤집어 엎어질, 뭐 할례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뭐 돼지고기를 성전 제단에서 바치고 막 이런 반유대 법령들이 막 속사포처럼 막 통과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대규모로 일어나는, 그게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이죠. 바로 그때까지가 이제 바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리스 시대다. 그래서 총 4개의 시기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죽음, 주전 331년부터 주전 323년까지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언젠가 3차에 걸친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죠. 자, 그리스 세계가 이제 페르시아와 총 3차전을 벌이는데 3번 다 이긴다. 3번 전쟁에서 다 이긴다. 하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제 약해지고 더 이상 페르시아가 이제 침공할 위험이 사라지자 그리스 세계는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두
세력이 패를 나누어가지고 총 27년간 내전을 벌인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주전 431년부터 주전 404년까지 27년간 내전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 세계는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잿더미가 된 이 발칸반도, 거기에서 이제 피어난 연꽃이 뭔가 바로 이 알렉산더라는 거죠. 이 알렉산더는 이제 바로 이 그리스 세계에서 약간 변방, 오랑캐로 취급받고 있는 마케도니아 출신이라는 거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전통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마케도니아인들을 이제 같은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인으로 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끼리 모이는 그 축제가 뭡니까? 올림픽이죠. 그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었던, 아주 이상한 이제 아웃사이더 그리스인들이 바로 마케도니아인들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이 발칸반도,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가 이제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 남쪽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죠. 아가야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야 지방. 그리고 중부 지방 여기를 이제 테살리아라고 합니다. 테살리아 지방. 여기 이제 테살리아 지방이라고 하고, 근데 북부 지방이 바로 마케도니아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 여기에서 등장한 왕이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고,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거죠. 이 아가야 이 지역이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델로스 동맹과,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둘로 나눠가지고 각 이 도시국가가 거의 27년간 내전을 벌이면서 완전히 숙대밭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인들이 무시하던,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같은 그리스인, 마케도니아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리스 세계가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 페르시아 원정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 세계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왕은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이 대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가 이제 그리스 세계를 완전히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살당해요. 자,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 본격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이 아켈라우스가 이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룬 이제 이 마케도니아 왕이고요.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제 절대 강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필립 2세,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이 필립 2세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 군대를 그리스 최강 군대로 조련한다. 그 군대를 뭐라고 하는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무장한 이제 보병의 밀집 중무장 보병, 요걸 이제 팔랑크스라고 하죠. 팔랑크스. 대략 요게 이제 4.5m에서 한 6m 되는 긴 장창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보병들이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대한 탱크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 거의 뭐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랑크스를 가지고 바로 이 마케도니아 군대를 조련해가지고 그리스 최강 군대를 만든다. 그리고 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일리리아, 트라키아, 테살리아 지방을 정복하면서 마케도니아 왕국이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한다.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죠.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펠라. 일리리아, 지금은 크로아티아가 있는 지방이죠. 일리리아, 그리고 트라키아, 지금 불가리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테살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 마케도니아 왕국이 바로 그 팔랑크스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남쪽,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이 아테네 유명한 웅병가, 바로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필립 2세가 틀림없이 이제 우리 남쪽, 이 그리스 세계 전체를 다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필립 2세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군대를 막아야 된다. 그런 그 필립 2세에 맞서는 그 연설, 웅변을 이제 몇 차례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필리피카라고 하죠. 필리피카. 그래서 데모스테네스 이 웅변가의 어떤 그 필리피카 연설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가야 동맹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에 맞서는 반 마케도니아 동맹군이 형성이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필립 2세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뭐라고 하는가? 바로 카이로네이아 전투라고 한다. 카이로네이아 전투. 이 전투에서 이기면서, 이때가 이제 주전 338년이거든요. 이 전투에서 이기면서 마침내 이 필립 2세가 그리스 세계를 완전히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통일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필립 2세가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에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페르시아 정벌을 이제 선언한다. 그동안 3번이나 우리의 국토를 유린했던 그 페르시아, 거기에 이제 안가품을 하자. 통일된 그리스의 그 응집된 그 힘을 모아가지고 동방 원정, 페르시아 원정을 선언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2년 후에 필립 2세는 암살당하고 자기 근위대 병사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 유지, 정말 어마무시한 그 유지는 그 아들, 약간 20세밖에 안 된 그 아들 알렉산더에게 맡겨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필립 2세가 그리스 세계를 통일하고 암살당하는 그런 상황까지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때까지의 상황을 이제 어떤 그 도표로서 좀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3차에 걸친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죠. 자, 1차전은 이제 그 주전 492년에 있었지만, 이때는 거의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리스 땅에 이제 발도 못 붙인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1차전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2차전이 2년 후인 주전 490년에 일어나죠. 이때까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바로 아테네가 거의 보이는 마라톤 평원까지 이르지만, 여기서도 이제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이제 이 아테네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다. 2차전도 지고, 1차전과 2차전은 이제 페르시아의 정말 대왕이라고 하는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펴져지고, 그 유지가 그 아들에 의해서 아들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3차전이 펼쳐진다. 주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 여기서 또 지죠. 그래서 총 3번의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지고 그리스가 이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아테네가 이제 독주하죠. 아테네가 이제 독주하면서, 이때 이제 이 아테네를 이끌던 통치자 이름이 페리클레스라고 하죠. 이 페리클레스 때 이제 아테네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인 이제 파르테논 신전도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아테네 거리를 활보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고, 이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그 연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포클레스, 뭐 에우리피데스, 다양한 연극들, 이런 것들이 이때 비극의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 자, 아테네 독주가 이제 펼쳐지고, 자, 그 이후에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를 무찔렀는데, 그 이후에 열매를 거의 아테네가 혼자 다 따먹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페르시아,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테네에 반감을 갖는 나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델로스 동맹, 두 패거리가 이제 거의 27년간 싸우게 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주전 431년에서 404년까지 펼쳐진 이 내전을 통해서 누가 이기는가? 바로 스파르타가 이기죠. 그 이후에 이제 스파르타 독주 시대가 펼쳐진다. 언제까지? 주전 371년까지. 371년 이때 바로 레우크트라 전투에 의해서 누가 이기는가? 바로 테베가 이깁니다. 테베가 스파르타를 격파하면서 짧지만 이 테베의 패권 시대가 펼쳐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마케도니아의 그 필립 2세가 바로 반마케도니아 연합군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바로 데모스티네스의 필리피카 그 연설에 고무되어 가지고 반마케도니아 동맹군이 형성됐고, 그들을 이제 이 카이로네이아에서 무찌르면서 주전 338년 이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마케도니아 이기면서 그리스 발칸반도가 이제 통일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 독주 시대가 펼쳐진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 아테네 독주, 그리고 스파르타의 독주, 그리고 테베의 독주,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독주가 펼쳐지는데, 그 사이에 펼쳐졌던 이 전쟁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간략히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필립 2세가 죽죠.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나서 이제 아들, 당시 20세 약관의 나이였던 알렉산더가 왕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알렉산더가 왕이 되자마자 나이가 어리니까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가야 지방에는 이제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즉위와 함께 거의 2년간 이제 거의 정신없이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을 보내죠. 정신없이 진압을 하고, 특히 테베 같은 경우는 완전 무자비하게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까불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본보기로서 완전히 그냥 도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바로 테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 2차 고린도 회의를 이제 해가지고 고린도 동맹군을 결성해서 세계사를 바꿀 원정길에 오른다. 그게 이제 주전 334년 22세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델포이 신탁, 델피에서
이제 이 아폴론 신탁을 받죠. 이 전쟁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델보이 신탁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는 날씨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알렉산더가 와서 신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때는. 근데 날씨가 안 좋으면은 이제 신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오니까 알렉산더가 문을 부수고서 신관을 이제 강제로 끌고 이제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관이 뭐라고 하는가? 정말 당신은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하는가? 더 이상의 신탁은 필요 없다. 내가 드리려고 했던 신탁은 바로 그거다. 신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군요. 바로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신탁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탁이 필요 없다. 알렉산더의 성격을 보여주는 재미난 일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총 3번의 전쟁, 3차전을 모두 이제 이기면서 거대 항공모함이었던 페르시아호를 침몰시키게 되는데 그 3번의 전투가 바로 주전 334년에 있었던 그라니쿠스강 전투, 요건 일종의 탐색전이었죠.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이 뭔가 그 이듬해에 있었던 주전 333년, 바로 이수수 평원에서 있었던 이수수 전투,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전 333년, 외우기도 좋아요. 이수수 전투, 요게 이제 어떤 그 세기의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진 세계사의 놀라운 격변을 초래한 그 전쟁을 뭐라 하는가? 세기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고대 전쟁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 이수수 전투다, 이수수 전투. 주전 333년. 바로 이제 당시 페르시아의 마지막 황제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의 그 본진을 격파한 그 전투가 바로 이수수 전투고요. 그리고 2년 후 주전 331년 이때 이제 가오가멜라 전투. 요거 이제 마지막 뒷정리한 겁니다. 뒷정리. 그래서 이때 이제 이기면서 이수수 전투에서 이기면서 그라니쿠스강 전투 1차전은 일종의 탐색전. 그 마지막 3차전인 가오가멜라 전투는 일종의 뒷정리. 진짜 진검승부는 이수수 전투 여기서 펼쳐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기면서 결국은 이제 거대 페르시아호가 침몰하게 된다. 당연히 이제 이때 출발하게 되는 그 여정을 이제 지도와 함께 보면은 첫째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정복하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펠라,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동맹군, 이제 바로 그리스 연합군이 출발하죠. 출발해가지고 쭉 어디를 건너는가? 바로 이쪽. 이렇게 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건너게 되는 요 해협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바로 헬레스폰트 해협이라고 합니다. 헬레스폰트 해협. 그 북쪽에 있는 해협이 여기가 뭔가? 여기가 바로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죠. 밑에 여기는 이제 헬레스폰트 해협.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뭐라고 하는가? 마르마라 바다, 마르마라해라고 하죠. 마르마라해.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 북쪽에 있는 이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블랙시, 흑해라고 하죠. 흑해. 그리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과 그리고 요 헬레스폰트 해협, 요 사이에 있는 바다를 마르마라해라고 하고, 이 헬레스폰트 해협, 요 밑에 있는 이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에게해라고 하고, 이 나오면 지중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에게해, 마르마라해, 그리고 흑해, 이렇게 펼쳐지는데, 자, 바로 요 끝에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 여기에 있는 이 도시가 바로 비잔티움, 여기에 이제 콘스탄티노폴이 되고, 현재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알렉산더가 건넜던 그 해협은 바로 요 해협, 헬레스폰트 해협. 지금은 이제 다다네스 해협이라고도 하고, 차나칼레 해협이라고도 하는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는,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이름으로 해가지고 헬레스폰트 해협이라고 불립니다. 이 해협을 건너자마자 바로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그라니쿠스강 요 앞에서 이제 당시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다리우스 3세인데, 다리우스 3세는 고작 이제 군대를 한 35,000 이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국지전 정도 생각하고서 그냥 그리스 출신의 용병 멤논에게 이제 군사를 맡겨가지고 이제 보내죠. 하지만 그 전투에서 이제 깨집니다. 그라니쿠스강 전투에서 바로 알렉산더가 이기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는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소아시아 요 해안, 요 지역을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오니아 해안에 있는 도시, 대표적인 도시 사르디스. 성경에서는 사대라고 나오죠. 사대, 소아시아 7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밀레토스를 정복한다. 밀레토스. 사도행전에 밀레도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밀레도의 이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죠. 밀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어떻게 하는가? 쭉 해가지고 이제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내륙 올라가지고 고르디온을 가죠. 이 고르디온 여기가 고대 프리기아 왕국의 수도가 있던 곳인데, 고르디온은 왜 가는가? 싸우다 말고 왜 일로 가는가? 쭉쭉 해가지고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는가? 이 고르디온 여기에 가면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어떤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고르디온의 매듭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디온의 매듭.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 근데 이 고르디온의 매듭을 푸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하는 그런 신탁이 그리스 세계에서는 쭉 수백 년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매듭 풀러 가는 거예요. 매듭 풀러. 완전 이 알렉산더
영웅 심리를 완전히 쩌는 사람인데, 영웅 심리. 오늘날 이제 심리학 테스트하면 이제 영웅 심리의 끝판왕 이런 진단을 이제 받았을 사람이 알렉산더인 것이죠. 결국 이제 계속 풀다가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냥 칼로 그냥 끊어버려요. 칼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칼로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데, 이게 찬찬히 인내심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칼로 끊어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호사가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천천히 풀어야 되는데 그냥 칼로 끊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세계는 정복했지만 그 정복한 세계를 통치하지는 못했다. 일찍 죽죠. 32살에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세계는 정복했지만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드의 매듭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풀어야 되는데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예, 끊어서 풀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정복은 했지만 통치는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고르드는 지나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타르수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길게 했지만 다소가 여기죠.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바로 그 앞에 여기에 이제 이수스 평원이 있죠. 이수스 평원. 여기에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이제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있던 이 그라니스 강 전투 여기는 본인이 직접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용병 멤논에게 이제 구사를 맡겨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졌고 1차전 탐색전, 그리고 이제 진짜 메인 승부는 이제 이수스 전투. 여기에 알렉산더의 군대는 이제 대략 한 35,000, 그리고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의 군대는 대략 60만에서 많게는 100만, 거의 뭐 수적으로 거의 20배에서 뭐 몇 배입니까? 거의 30배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대군을 이 알렉산더가 이제 무찌르게 되죠. 무찌르게 됩니다. 이수스 전투.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우스 3세가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는 도망가는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하지 않고 바로 이 동부 해안을 따라가지고 이제 후방을 이제 든든히 한다. 후방.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펼쳐지는 게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막 동부 해안과 이집트 세계를 정복하는 거. 동부 해안. 이 동부 해안을 정복한다. 동부 해안. 이것은 바로 이제 이 그리스 세계에서 오는 병참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알렉산더 이전의 고대 전쟁에서는 병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병참. 그냥 정복하고서 약탈하는 게 약탈.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는 그냥 약탈꾼이 아니야. 그냥 그 기존의 정복자들은 약탈하는 거죠. 약탈.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오늘날 생각해도 굉장히 계명된 그 어떤 군주였던 게, 그 약탈로 끝내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병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량을 해결하고 정복한 지역을 결국은 장기적인 통치까지 염두에 둔 그런 정복 전쟁이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하지 않고 바로 동부 해안 도시를 하나씩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 여기 점령해야만 이제 그리스 세계에서 이제 배를 통해서 이런 식량, 병참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대부분의 도시, 이수스 전투에서 이제 페르시아호가 이제 무너진, 한판 승부에서 완전 무너진 것을 보면서 동방에 있던 이 페르시아에 속해 있던 많은 소규모 이 제후들이 앞다퉈 이제 자진 항복의 뜻으로 황금 왕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렉산더가 바치죠. 다 항복합니다. 비블로스도 항복하고 시돈 다 항복하고. 하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게 누군가? 바로 두로죠. 두로. 이 두로는 이 당시 도시를 어디로 옮겼는가? 이 해안가에서 1km 떨어진 이 섬 여기에다 이제 만들고 주변을 이제 수메타에 이제 성벽으로 쌓아놓은.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해안에서 1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성벽도 이제 수메타 높이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그 외딴 그 천의 요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포위하더라도 이제 이 두로가 이 북아프리카 해안, 여기 카르타고 여기에 이제 건설했던 이 식민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르타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 병참, 그래서 이런 그 식량도 보급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로가 끝까지 알렉산더에 저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로는 너무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이 두로에 대한 이 두로에 대한 멸망을 이 선지자들이 이제 수차례 이야기하죠. 두로가 이제 결국 멸망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가? 바로 아모스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데 곳곳에 이 두로의 멸망, 너무너무 잘 나간 이 명품백도 이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두로였거든요. 이 지중해를 무대로 이제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이 모이는 이 경제 허브 역할을 했던 것. 지금의 무슨 뭐 홍콩, 뉴욕에 해당하는 것이 당시 두로였거든요. 그리고 이 천의 도시로, 바다에 둥 떠 있는 천의 요새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후방 기지인 카르타고에서도 이제 계속 병참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알렉산더가 강하더라도 여기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 이제 산헤립도 정복 못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정복을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가 이 7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두로를 함락한다. 그 7개월 동안 뭐 했는가? 배를 묶어가지고 가교를 만드는 거예요. 가교. 그래가지고 결국 두로까지 이르는 그 다리, 배를 묶어가지고 가교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두로를 이제 함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저항했던 이 두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그리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선지자들,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예언했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 성취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항복하죠. 또 이제 하지만 또 저항하는 게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2개월 동안 또 저항을 하죠. 이 두로는 7개월 버텼고, 그리고 가사는 이제 2달 버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부해안 다 접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죠. 하지만 이 페르시아의 압제가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를 거의 이제 열렬히 환호하죠. 해방군으로 환호하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 사람들의 그 주신이 누구였는가? 태양신, 아몬신이었거든요. 아몬신. 그래서 아몬신전에서 이제 신탁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가 뭐예요? 이 태양신, 우리 아몬신의 아들이다. 알렉산더는 사람이 아니야. 바로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으로 선포하고, 이제 당시 대세였던 알렉산더의 그 통치에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가죠. 자발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집트까지 이제 무혈 입성하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2막에서 다루는 이 지중해 동부해안과 이집트를 정복하는 스토리가 펼쳐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스토리, 페르시아 마지막 정복하는 게 이제 언젠가 가사에서 이제 겨울을 이제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다리우스 3세가 있는 돈, 없는 돈, 비상금 다 털어가지고 어때요? 바로 이 가오가멜라 여기에 이제 또 군대를 또 모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메섹을 거쳐서 답사쿠스 여기에서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바로 가오가멜라 여기에서 마지막 전투 주전 331년에 이 가오가멜라에서 완전히 이제 이 다리우스 3세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다리우스 3세가 다시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다리우스 3세를 이제 인질로 잡아가지고 박트리아의 베수스 장군이 다리우스 3세를 인질로 잡고 자신이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라 칭하면서 도망을 가죠. 하지만 도망가는 그 다리우스 3세를 잡지 않고 이 알렉산더는 어때요?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수도인 바벨론, 그리고 수사,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를 순차적으로 접수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더가 추격전을 펼친다. 그래서 박트리아 태수, 자칭 황제라고 칭한 이 베수스 장군을 잡기 위해서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동선이 이렇게 되죠. 자, 계속 따라오니까 박트리아 태수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우스 3세를 죽여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르렀는데 결국 이제 죽는 거예요. 황제가 죽고, 그리고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박트리아 태수 베수스 장군을 잡고, 이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란이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인더스강 이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 인도의 왕, 포루스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바로 히다스페스강 전투 여기에서 이제 인도 코끼리, 인도의 그 정말 무시무시한 이 코끼리 부대 앞에서 거의 이제 알렉산더가 죽을 뻔 하다가 결국 이 전투에서 또 용맹을 발휘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강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 중에서는 최초로 인더스강까지 이제 인도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포르스 왕이 도와가지고 이제 끝에 겐지스강까지 이제 정벌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당시 겐지스강은 이 그리스인들의 그 세계관에서 겐지스강이 세계의 끝이었거든요. 세계의 끝. 그래서 인더스강에서 이제 건너가지고 겐지스강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알렉산더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종군 거부를 한다. 종군 거부. 그래서 그 기록을 이제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 자서전 전기 작가들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자기의 부하들이 종군 거부한 팩트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더스강 여기에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는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것을 알고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 보이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페르세폴리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길 이렇게 해서 바벨론 여기에서 알렉산더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정복만 딱 하고 이 바벨론 여기에서 이제 32세, 그러니까 33세 생애를 딱 한 달 남기고 이 바벨론에서 죽는다.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이제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지도와 함께 간략히 정리를 하면 이제 이 필리비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전 338년 카이로네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그리스를 이제 통일하죠. 그리고 나서 그 통일된 힘으로 페르시아를 정벌하자고 하는 그 고린도 회의를 소집해서 페르시아 정벌을 선포하지만 2년 후 아버지 필리비세가 암살당한다. 근위대에서 암살당하고 당시 20세였던 그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되죠. 왕이 되지만 초기 2년 동안은 애송이 왕을
보고서 이제 그리스 세계가 계속 반란 도미노, 그 선봉에 섰던 도시가 바로 테베였다.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 이 반란을 진압하는 게 초기 2년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334년 다시 이제 고린도 회의를 소집하고 이제 고린도 동맹군을 이끌고 결국은 이제 동방 원정을 감행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그라니쿠스강 전투, 그리고 나서 이수스 전투,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소아시아 정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중해 동부 해안과 이집트를 정복하는 스토리. 그 사이에 전부 이제 항복을 했는데, 두로는 이제 7개월간 저항을 했고, 그리고 가사는 2개월 동안 저항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뒷정리 전투가 뭡니까? 바로 가우가멜의 전투다. 그래서 주전 334년 그라니쿠스강 전투, 그 주전 333년 이수스강 전투, 그 주전 331년 가우가멜의 전투 펼쳐지고, 이때 이제 다리우스 3세가 암살당한다. 바로 박트리아 태수인 베수스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이 박트리아 태수가 스스로 이제 황제를 칭하니까 추격해가지고 처형을 한다. 그리고 이란인과 전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인더스강에 도착해가지고 인도의 왕 포르스와 전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추격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이제 겐지스강까지 이르려고 했지만 종군 거부하게 되고, 결국 이제 바벨론에 도착해가지고 알렉산더가 죽게 된다. 32세, 33세 생일을 한 달 남던 상황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서 이제 알렉산더의 등장과 그 알렉산더가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제 펼쳐지는 그리스 세계 시대의 제1차 시기를 이렇게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죽는 게 이제 주전 323년, 32세의 나이에 죽고요. 자, 그리고 301년까지 알렉산더의 이제 후계자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후계자들의 시기다. 자, 이때는 이제 주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는 때부터 주전 301년 바로 입소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대충 이제 좀 구획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20년의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디아도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꼭 필히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디아도키. 우리가 중국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시기가 단어가 뭔가? 춘추 전국시대, 춘추전국, 요 말은 이제 알겠죠? 요 말은 알아야 되겠죠? 주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한 나라에서 통일되기까지 그 사이에 그 정말 군웅이 활거하는 그 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춘추전국시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자, 맹자, 이런 손자, 한비자, 다양한 이런 그 제자백과 사상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난세의 이런 어떤 그 춘추전국시대였죠. 그 시기, 그런 춘추전국 같은 혼란기, 그때가 이제 바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우는 군웅이 활거하는 이 시기를 이제 그리스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디아도키라고 합니다. 디아도키는 이제 직역을 하면 후계자 그런 뜻이죠. 알렉산더가 이제 죽으면서 알렉산더가 이제 바벨론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거든요. 이제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해야 되는데 지명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가? 위대한 자에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누군가 했다가 이제 혹시 그게 나 아닌가? 나 아닌가? 이렇게 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명의 장군으로 시작해가지고 총 마지막에 생존자 4명만 남을 때까지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20년간의 디아도키, 춘추전국 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자, 후계자 문제가 대두됐다. 후계자. 자, 알렉산더가 갑자기 이제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지명하지 않고 이제 죽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합법적인 후계자는 이제 알렉산더의 왜 합법적인 후계자는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어떤 그 박트리아 공주인 록산나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 갓난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갓난아이가 알렉산더 4세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4세, 갓난아이가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4세가 혈통상으로는 후계자가 될 수 있지만 갓난아이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알렉산더의 동생이 이제 이복 동생 필립이 있는데 이 필립은 약간 정신 박약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모자랍니다. 모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 이제 장군들, 알렉산더와 함께 이제 그 동방 원정을 함께 했던 그 장군들이 이제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데 이 싸움은 이제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국 분할파, 또 하나는 제국 유지파의 싸움이다. 이게 뭔 말인가? 자, 제국 유지파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안티고노스입니다. 제국 유지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내가 제2의 알렉산더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제국, 그리스 세계와 이 페르시아를 포함하는 이 거대한 그 제국을 이제 혼자서 제국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 명이 통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국 유지파이고요. 그 제국 분할파는 뭐냐?
우리나라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아니야. 알렉산더는 초인류야, 초인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알렉산더의 그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대충 땅을 나눠가지고, 제국을 분할해가지고, 나눠서 사회적으로 통치하자. 이게 이제 제국 분할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현실적인 거죠. 근데 제국 분할파에 가담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한 이 프톨레미, 그리고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코스 이런 사람들이 제국 분할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국 유지파는 이제 안티고누스가 됩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하신 대로 바로 이 제국 분할파가 이기는 거죠. 제국 분할파. 이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알렉산더나 이제 그 제국을, 그 광대한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지, 이들은 이제 알렉산더에 비하면은, 초인류인 알렉산더에 비하면 이들은 인류도 아니고 이류도 아니고 거의 3류에 해당하는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제국 분할파가 결국 이기게 됩니다. 이때의 전투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는 주전 323년 이때부터 결국 이제 주전 301년 입소스 전투에서 이제 제국 유지파인 안티고누스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는 그 시기까지 이제 많은 전투가 벌어지는데, 뭐, 알렉산더의 시체를 막 강탈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아주 지저분한 그 시기가 이제 이때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 페르디카스가 죽고, 뭐 이렇게 뭐 이사이 죽고, 가사 전투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 역사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장군들이 싸우게 된다. 근데 그 싸움은 제국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이제 한 명이 통치하자고 하는 제국 유지파, 거기에 선봉에 섰던 안티고누스, 그리고 제국을 이제 나누어가지고 통치하는 제국 분할파, 거기에서 선봉에 섰던 4명의 장군들, 거기 싸움에서 제국 분할파가 이겼다. 그 싸움, 마지막 최종 전투가 바로 주전 301년에 있었던 입소스 전투다. 이 전투에서 제국 분할파가 이긴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소스 전투 이후에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세계는 어떻게 구역 정리가 되는가? 바로 펠라,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죠. 펠라가 있는 이 마케도니아 본토, 이 지역은 누가 통치하게 되는가? 바로 카산더 장군의 통치하게 됩니다. 카산더에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지역, 트라키아 지방, 그리고 이 지금 터키죠. 터키 서부, 여기 서부 지역, 리디아 지방, 이 지역은 누가 통치하게 되는가? 바로 리시마쿠스 장군이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지역, 여기 지역, 바로 터키의 동부, 그리고 여기 이쪽 해가지고 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이 드넓은 지역, 인도까지 포함한 박트리아 이 지역까지 다 먹는 게 누군가? 바로 셀루코스가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포함해가지고 이집트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게 누군가? 프톨레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소스 전투 이후에 바로 셀루코스, 카산더, 리스마쿠스, 프톨레미에 의해서 이제 각각 구역 정리가 되면서 천하 4분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20년간의 그 혼란기, 춘추전국 시대, 디아도케 시대를 지나서 바로 주전 301년 입소스 전투 이후에 펼쳐진 바로 이제 지도가 바로 지금 보시는 지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4개의 그 왕국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이 이스라엘 땅 밑에 있는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그 북쪽에 있는 셀루코스,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낀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고서 프톨레미와 그 셀루코스, 여기가 이제 계속 이제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리스마쿠스 왕국이나 저기 마케도니아 본토에 있던 그 카산더 왕국은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학도,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학도이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 역사가라고 하면 그것까지 다 포괄해서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성경학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도의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프톨레미와 셀루코스다. 자,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이 초기 알렉산더 죽고 나서 이제 초기 100년 동안 주전 301년 입소 전투부터 해가지고 100년 가까이, 주전 198년 이 바니아스 전투에 의해서 이제 질 때까지 한 100년 가까이 이 시간은 바로 이제 이 성지 이스라엘 이 땅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 프톨레미의 영토가 된다. 프톨레미의 통치기. 그래서 이집트계 프톨레미 통치기가 이제 먼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국은 왜 프톨레미 왕국인가? 바로 이 통치자 이름이 바로 프톨레미죠. 그래서 프톨레미 1세부터 2세, 3세, 4세, 5세. 굉장히 심플합니다.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5세. 자, 이 프톨레미 왕국의 특징이 뭔가? 프톨레미 왕국. 여기는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 통치하던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그 민족 자체가 단일 민족이에요. 통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셀루코스 왕국 굉장히 땅덩어리 넓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인구가 너무너무 잡죠. 그래가지고 땅은 받았지만 여기를 이제 구역 정리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안티오쿠스 3세
그러니까 등장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그 할당받은 그 땅을 다 먹게 되는데, 그 초창기에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는가? 바로 이집트, 단일 민족.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순종적인 통치자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민족이 바로 당시 이집트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 프톨레미 왕국이 처음에 치고 나간다. 그래서 가운데 있던 성지 이스라엘 땅도 바로 프톨레미의 영토가 되죠. 그리고 또 이 프톨레미 왕국의 특징이 뭔가? 1세부터 이제 5세까지 순찰을 가면서 처음에 왕은 굉장히 성군, 굉장히 이제 영민했던 왕인데 가면 갈수록 이제 비리비리한, 띨띨한, 찌질이 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자, 그럼 점점 이제 쇠약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셀루쿠스 왕국은 처음에는 약간 찌질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좀 성군이 등장하는 그 셀루쿠스 왕국과 달리 이 프톨레미 왕국은 처음에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영민했던 성군이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못난이 찌질이 왕들이 등장한다. 이 프톨레미 1세, 바로 프톨레미 왕국의 창건자인 프톨레미 1세, 이때 이제 어떤 이 프톨레미 왕국의 수도 알렉산드라가 이제 정복한 그리스식 폴리스 도시죠. 70여 개의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집트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집트의 그 미항 항구인 알렉산드리아가 되겠죠. 이 프톨레미 1세가 이제 어떤 프톨레미 왕국을 법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국가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프톨레미 1세다.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1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도서관을 만들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바로 50만 권 정도의 장서를 이렇게 보관했던 어떤 문명의 메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당시 알렉산드리아 수도인 이 프톨레미 왕국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프톨레미 2세 때에도 이제 계속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통치를 잘했다. 프톨레미 2세. 근데 프톨레미 2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중요한 게 뭔가?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이제 파로스 등대 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50만 권의 장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거기 안에. 근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었네. 그게 뭔가? 유대인들이 이제 그 경전인 성경, 그 성경을 이제 그 그리스인들의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바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제 안치한다. 바로 그 성경을 뭐라고 하는가? 70인역 성경이라고 하죠. 왜냐? 이스라엘 땅에서 70명의 그 랍비를 불러가지고 그들이 이제 각각 이제 독립된 장소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서로 모아봤더니 그 번역이 일치했다. 그래가지고 70인역의 뭐 성령 영감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자주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전문 용어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신약 배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식이 됩니다. 70년 성경이 바로 이 프톨레미 왕국의 두 번째 왕인 프톨레미 2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굉장히 어떤 문화를 사랑했던 어떤 소프트 파워로 당시 지중해 세계를 이렇게 거의 넘사벽처럼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이 프톨레미 왕국, 그 중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어떤 뉴욕과 같은 지역이 바로 이 프톨레미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3세, 이때에도 이제 굉장히 또 뭐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을 맡은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림자 계산법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던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당시 이제 프톨레미 궁정에서 활동했던 수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중력,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렇게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르키메데스죠.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4세, 그리고 프톨레미 5세로 이어지는 약간 찌질이 못난이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바로 이 프톨레미 5세 때 성지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프톨레미 왕국의 통치를 받다가 바로 프톨레미 5세 때 성지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국의 통치로 넘어간다. 성지 이스라엘 여기 놓고서 밑에 있는 프톨레미 왕국과 그리고 위에 있는 셀루쿠스 왕국 사이에 위치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프톨레미 왕국의 통치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프톨레미 5세 때 정확히 얘기하면 주전 198년 바니아스 전투에서 결국 셀루코스 군대가 바로 프톨레미 군대를 이제 격파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은 이제 셀루코스의 영토가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톨레미 통치기의 이스라엘을 살펴봤고, 자,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땅 페니키아 지역 여기를 놓고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 프톨레미 왕국과 그리고 이쪽에는
셀루코스 왕국 사이에서 총 5번에 걸친 그 전쟁이 벌어진다. 그걸 이제 5번에 걸친 시리아 전투라고 하죠. 그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들, 처음은 여기 이제 이 지역이 구레네 지역에서, 두 번째는 요 에게 지역에서, 3차전은 이제 뭐 이 지역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총 5번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건 이제 지도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차전, 5차전 다 이제 벌어집니다. 이집트에서. 이건 지도로 본 것이고, 이건 이제 도표로 살펴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또 페니키아 지역을 놓고서 이집트, 프톨레미아, 또 셀루코스 사이에서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5세 쭉쭉 이어지죠. 셀루코스 1세, 안티오코스 1세, 안티오코스 2세, 셀루코스 2세, 안티오코스 3세, 셀루코스 4세 쭉 이어지는데,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는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총 5번에 걸쳐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페니키아 지역을 놓고서 바로 프톨레미아, 셀루코스가 엄청나게 각축전을 벌인다. 각각의 전투의 상황들, 자, 이런 것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또 공부할 때 좀 뭐 다룰 기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짧게 신구약 중간서를 공부하는 이 시기에서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그냥 건너뛰기를 하고요. 총 5번에 걸친 그 전투가 있었다. 그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5차전에서 이제 결국 이기면서 198 이 전투에서 이기면서 바니아스 전투 여기서 이기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셀루코스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제 그 다음 살펴볼 시기가 바로 시리아계 셀루코스의 시기입니다. 셀루코스. 이미 언급한 대로 주전 198년 바니아스 전투에서 셀루코스 군대가 이제 프톨레미 군대를 격파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셀루코스의 영토로 넘어간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별로 오래 안 갑니다. 바로 167년, 주전 167년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가 반유대 법령들을 이제 막 그냥 속사포처럼 막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막 일어난 그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결국 이제 셀루코스 시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그 시기까지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이때 이제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다. 안티오코스 3세.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등장하기까지 초창기 왕이 누군가? 왜 셀루코스 왕국인가? 초창기 왕이 바로 셀루코스 1세거든요. 셀루코스 1세. 이 셀루코스 1세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셀루코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이름, 안티오코스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바로 자기 왕국, 지중해 항구에 하나 도시를 만든다. 그 도시가 뭔가? 안디옥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디옥을 만든다. 그 셀루코스 왕국이 영토에 곳곳에 이제 안디옥을 만드는데 10개 이상의 도시를 만들어요. 성경에 이제 2개가 나오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뭐 광주가 있는데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듯이 마치 알렉산드리아도 곳곳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죠. 그것처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10개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셀루코스 왕국의 수도였던 바로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성경에 또 따라 나오는 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 안디옥을 건설했다. 안디옥. 나중에 이제 안디옥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원래는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바로 유대인 중심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완전 100%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죠. 바나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놀라운 그 초대교회 선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한 2명의 선교사,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신약성경 이제 본 내용을 살펴볼 때 그때 이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루코스 1세가 이제 죽고 나서 뒤에는 이제 안티오코스 1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2세, 그리고 셀루코스 2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프톨레미 왕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죠.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셀루코스 왕국은 일이 복잡하네요. 셀루코스 1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1세, 안티오코스 2세, 그리고 셀루코스 2세. 그리고 이제 지금 언급하는 이제 안티오코스 3세. 이 안티오코스 3세 때, 자, 드디어 그 거대한 지역, 그 넓은 지역을 이제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받았는데, 여기는 인구가 잡다한 그 인종들, 그 초기에 이제 이 프톨레미 왕국이 먼저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집트 다니엘 민족을 통치했고, 또 이집트 민족 자체가 굉장히 유순했다. 하지만 이 셀루코스 왕국이 차지하게 된 그 지역은 인구 구성상 이 인종 자체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반골 기질이 많은, 그리고 저마다 자존심이 많은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나름 한가닥하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순응하지 않고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지막 다 이제 저항을 다 진압을 하고 결국 이제 할당받은 땅을 다 통치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3세라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마침내 이 지역을 다 정복하고 스스로를 이제 대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지역, 여기를 이제 프톨레미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까지 다 아우르면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된다. 안티오쿠스 3세. 자, 근데 이제 주전 198년에 있었던 이 바니아스 전투, 여기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를 격파하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 이후에 8년 후 마그네시아 전투, 주전 190년에 있었던 이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와 셀루코스 왕국의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한판 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죠. 거기서 완전 깨집니다. 이 마그네시아 전투가 벌어지는 이때 주전 198년부터 이 190년까지 8년의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때 이제 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 로마 시대. 자, 헬레니즘 시대. 흔히 헬레니즘 시대를 이제 뭐라고 하는가? 가오가멜라 전투. 페르시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주전 331년부터 악티움 해전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왕국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왕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를 중심한 프톨레미 왕국이에요. 프톨레미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클레오파트라거든요. 클레오파트라. 거기에 또 빠져있던 사람이 로마 당시 통치자였던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무찌르는, 그래가지고 완전 헬레니즘 왕국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100% 이제 로마 시대로 펼쳐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악티움 해전 주전 31년 이때거든요. 주전 331년 이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까지 있는 이 300년의 시간이 바로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마지막 남아있던 프톨레미 왕국이 무너지는 게 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300년의 시간, 이 악티움 해전부터 본격적인 로마 시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중간쯤에 있었던 이 주전 190년 이때 이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결국 우기를 승천하던 셀루코스 왕국, 안티오쿠스 3세를 격파한 로마, 그게 이제 이 마그네시아 전투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이 로마가 셀루코스 왕국을 격파하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로마 제국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이 전투에서 로마가 이기면서 2년 후 이제 주전 188년 아파메아 평화조약 을 맺으면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이제 셀루코스 왕국 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를 포함한 20명의 왕자를 인질로 또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은 길리기아 지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아시아 지방은 전부 로마에다 넘기고, 그리고 바로 이 셀루코스 군대가 자랑하던 이 코끼리 부대를 전부 이제 군대에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굉장히 굴욕적인, 말은 이제 평화조약이지만 아파메아 굴욕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 이제 셀루코스 왕국이 무너지게 된다. 자, 이 전투가 벌어지기까지 이제 로마 역사를 간략히 보면은, 우리 시오노 나나메 같은 경우는 로마 역사를 가지고 이제 총 15권의 책을 썼지만, 우리는 로마 역사가 메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 로마 역사가 이제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자녀와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컨셉으로 해서, 로마 황제와 헤롯 왕조라고 하는 주제로 총 13개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8편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로마가 건국된 것은 주전 753년 로물루스에 의해서 건국되고, 초기에는요 한 7대까지 이제 왕정이 펼쳐졌죠. 7명의 왕들이 주전 509년 이때 이제 공화정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민들의 이제 권위가 점점 향상이 되면서 12표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주전 390년에 이제 켈트 쪽에서 로마가 완전히 이제 함락되는 치욕을 겪게 되고, 삼리음족을 격파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한 500년쯤 지나서 주전 270년 이탈리아 반도가 완전히 통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로마가 반도를 넘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이제 공략하면서 지중해 바다로 진출하는데, 당시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있던 게 바로 카르타고죠. 이 카르타고와 이제 총 3번에 걸친 전쟁. 그게 바로 1차 포에니 전쟁, 그리고 2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나온 이 카르타고의 영웅이 누구냐? 바로 한니발이죠. 그리고 한니발을 꺾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02년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에서 1차와 2차에서 이제 로마가 이기면서 바로 지중해 세계가 완전 로마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중요한 게 주전 197년 이때 바로 마케도니아 전투에서 이기면서 필리보스를 제압한다. 그래서 펠라를 중심으로 한 그 마케도니아 왕국, 거기에 왕이 누구였냐? 필리보세거든요. 필리보세를 로마가 이기면서 바로 이 마케도니아 왕국까지 접수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지중해 서부 세계를 로마가 다 먹는 거예요. 카르타고를 격파하고, 그리고 그리스 본토까지 이제 먹고 한 상황에서 로마는 완전히 이제 지중해 세계 서부로 완전히 다 접수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바로 그런 동시대에 지중해 동부에서 어떤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대왕이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3세가 등장하면서 그 드넓은 셀루코스 왕국을 다 먹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까지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먹고, 그리고, 프톨레미 왕국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쪽에는 로마와 동쪽에는 이 셀루코스 왕국은 결국은 이제 서로 진검승부를 겨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바로 요 바니아스 전투가 벌어졌던 이 주전 197년 이때부터, 그리고 마그네 전투,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셀루코스와 로마가 이제 격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자, 이 전투에서 이제 결국 로마가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과 20명의 왕자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자, 그리고 소아시아 땅, 길리기아 지방을 제외한 소아시아 땅을 다 로마에 넘기게 되고, 그리고 셀루코스가 자랑하는 코끼리 부대를 전부 이제 해산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아포메아 평화 지역의 중요한 골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그네 전투,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다.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셀루코스 왕국과 당시 이제 이 그리스 본토까지 접수한 로마, 그리고 이쪽에 있던 이 셀루코스 왕국, 당시에 이제 누굽니까? 안티고스 3세의 왕국이 진검승부를 펼치는데, 그 전투가 바로 뭐다? 주전 190년에 있었던 마그네시아 전투다. 이 전투에서 이제 로마가 이기면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명실상부한 로마 제국시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 펼쳐진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엘람의 신전을 털다가, 신전 안에 돈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그때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종교단체에 돈이 많습니다. 근데 신전을 털다가 어때요? 성난 시민들에 의해서 밟혀 죽습니다. 압사당해요. 안티오코스 3세. 그 대왕이라고 하는 그 안티오코스 3세가 결국은 로마 이제 잘못 한판 붙다가 결국은 이제 밟혀 죽는 그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고, 그 아들 이 셀루코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셀루코스 4세는 이제 왕이 됐지만 자기 왕국은 완전히 금고는 완전히 다 거덜나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로마의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자기들의 통치 영역이었던 이스라엘, 그 지역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 이 오니아스 3세가 어떻습니까? 오니아스 3세가 공금 횡령죄로 이제 그 반대파이에서 이제 탄핵이 돼요. 근데 오니아스 3세가 이제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 셀루코스 4세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이제 셀루코스 4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빌미로 이제 성전 안에 또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금고를 완전히 이제 압류한다. 왜냐? 이 당시 셀루코스 왕국은 왕국만 넓었지, 아니 빈털터리 왕국이었거든요. 돈이 필요해, 돈.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런 성전 안에 있는 그 돈들, 헌금들을 다 이제 압류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니아스 3세. 자, 오니아스 3세가 이제 결국 이제 이 셀루코스 4세를 만나러 안디옥으로 향하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셀루코스 4세가 만나지 못해요. 셀루코스 4세가 이제 그 자기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니아스 3세를 만나러 갔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셀루코스 4세를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셀루코스 4세가 암살당하는 그 해에, 주전 175년 이해에 당시 이제 20명의 왕자가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는데, 그 왕자들이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는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였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로마에 수년간의 그 인질 생활을 거쳐서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데, 셀루코스 4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왕이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손이 누군가? 바로 오니아스 3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의 동생입니다. 야손이 어떻게 하는가?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엄청난 그 뇌물을 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만약에 자신을 대제사장 시켜주면 이
주면은 내 뇌물을 이제 정기적으로 바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티고 4세 입장에서 어때요? 누가 대제사장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금고가 완전 털털 털렸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손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한다. 그래서 원래 합법적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 오니아스 3세죠. 오니아스 3세. 하지만 그 동생인 야손이 형이 당시 이제 공금 횡령죄로 탄핵된 형을 대신해 가지고 엄청난 그 뇌물을 바치고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하는데, 이때부터 정말 상스럽지 않은 이런 그 어떤 성직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니아스 3세는 이 합법적인 아론 계열의 합법적인 마지막 대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죠. 그리고 그 동생 야손이 이제 어때요?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지만 그 다음에 메넬라우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안티오고 4세에게 또 이제 야손이 준 그 뇌물을 이제 갖다 바치러 이제 안디옥에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티오고 4세에게 만약 나를 대제사장 시켜주면 야손보다 더 두 배 이제 뇌물을 바치겠다 하니까 어때요? 이 안티오고 4세가 이 메넬라우스를 또 대제사장을 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메넬라우스는 또 아론 계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손은 그나마 아론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아론 계열의 합법적인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 오니아스 3세죠. 하지만 어쨌든 야손은 이제 불법이지만 어떤 그 아론 계열에 속한 마지막 제사장이죠. 근데 이 메넬라우스는 뭐냐? 이 아론 계열에 속하지 않은 비아론 계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바로 메넬라우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셀루쿠스 왕국 시기에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제사장직을 둘러싸고 굉장히 지저분한 이 성직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합법적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이 다시 복귀될 그런 소망이 없자 이 오니아스 3세의 그 아들 오니아스 4세가 이집트 그 레온토폴리스 지역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프톨레미 왕국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세운다. 그게 바로 레온토폴리스 성전이라고 하죠. 레온토폴리스 성전. 이 지역, 바로 레온토폴리스, 여기에서 이제 성전을 세워지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고, 그리고 레온토폴리스에서 성전이 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아론 계열에 속하지 않은 그 성직 매매에 의해서 되는 그 완전히 이제 좀 문제가 많은 비합법적인 대제사장이 있었고, 합법적이지만 오니아스 4세, 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니고 레온토폴리스에 또 두 개의 성전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서 이제 안티오고 4세가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고 4세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도 없고 너무 잡다한 그 이 셀루쿠스 왕국 이 지역을 통치하려면 어때요? 문제가 많아요. 통치하려면 문제가 많아요. 이걸 이제 하나로 통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 바로 이제 헬레니즘 정책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티오고 3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예외를 주고 유대인들한테 자치, 또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교 신앙 이런 것들 다 인정해 줬는데, 안티오고 4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에 의해서 이 셀루쿠스 왕국을 다시 한번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로마에 이제 한 20년 가까이 그 인질로 있으면서 로마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 적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와신상담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왕국을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 유대인들도 예외가 없는, 그 유대인들도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치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 못하게 하고, 이런 반유대 법령들이 막 속사포처럼 선포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봉기가 일어난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볼 텐데, 헬레니즘의 영향, 이런 것들,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히 이제 세계사 책을 보고서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긍정적 영향은 뭐냐? 그리스 문명을 이제 이집트와 아시아 지역에 확산시켰다. 그리고 그리스와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완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어가 문명세계 공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인도에 이르는 바닷길이 발견되었다. 부정적 영향은 뭡니까?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어떤 비도덕화가 만연이 되었다. 그리고 동양의 어떤 악덕, 사치 풍조를 접한 뒤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나약하고 무력해졌다. 이렇게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영향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때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이 헬레니즘 시대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런 배경에서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광범위한 디아스포라가 발생이 됐다. 자, 바로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곳곳에 이제 그리스식 도시 폴리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 막 집단을 이주시키고 초기 몇 년 동안 면세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때 이 그리스식 도시에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때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의 최종적인 완성이 뭐냐?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건설된 이 곳곳에 이 그리스식 도시에 유대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광범위한 디아스포라가 완성이 된다.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 전파와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곳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유대인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행동하는 게 이상해요.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또 이제 굉장히 민감한 그 성기에 막 할례를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 먹지 않고 뭐 음식도 안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막 그 맛있는 그 돼지고기 탕수육, 새우, 깐풍기 이런 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야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보면 어때요? 야만적인데 굉장히 또 이렇게 어때요? 당시 유대인들만이 이렇게 문명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13세 성인이 될 때 회당에서 이제 토라를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문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학문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굉장히 문명인인 것 같으면서 굉장히 야만이고 굉장히 아리까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뭐냐?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뭐냐? 바로 이 70년 성경이에요. 이 70년 성경이 뭐냐? 말씀드렸죠? 바로 이 프톨레미 왕국 두 번째 왕인 이 프톨레미 2세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성경,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성경이 바로 당시 그리스인들의 언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게 70년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시 굉장히 진리를 사모했던 많은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의 그 그리스 신들과는 다른 굉장히 그리스 신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인간보다 더 막 그냥 타락하고 더 음란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바로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의 신들과는 다른 굉장히 카리스마 짱인 신 여호와 유일신이 그 여호와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많은 그 그리스 지성인들의 그 서재에 필수 도서로 꽂혀있던 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70년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70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정말 그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범그리스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세계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준 게 뭐였습니까? 70년 성경이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방인들도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로 구약 성경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그게 바로 이 70년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광범위한 디아스포라의 완성. 이게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에서 시작된 이 헬레니즘 시대가 바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는 두 가지 단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카비 혁명 이전에 그 그리스 세계를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시기는 마카비 시대죠. 마카비 시대는 주전 167년 마카비 혁명이 발발하는 이때부터 주전 67년 이제 마카비 왕조의 정말 전성기를 이끌었던 알렉산드라 여왕이 죽으면서 이제 두 아들 장남 일카누스와 차남 아리스토블루스가 4년간 내전을 펼치거든요. 그리고 멸망을 합니다. 주전 63년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하고 이제 마카비 왕조의 이 왕국은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서 이제 접수가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유대라 불리는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죠. 그래서 주전 167년부터 이제 알렉산드라 여왕이 죽는 주전 67년까지 이 시기를 이제 대충 이제 마카비 시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때요? 땅덩어리 넓었지만 이제 금고가 이제 바닥난 빈 털털이었던 그 제국을 정말 당시 너무너무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맞서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그 헬레니즘 정책을 통해서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너무 잡다한 민족, 잡다한 종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예외 없이 이제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리스 신,
다 경배하고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펼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제국을 이제 도약시키려고 했던 게 이 안티오쿠스 4세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특별히 유대인들만 딱 콕 찍어가지고 박해하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었다. 큰 그림, 빅픽처 상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제우스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들의 신앙 자체가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자, 어떤 이 강력한 헬레니즘 드라이브,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강력한 헬레니즘 드라이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이 마카비 혁명, 그리고 그 여파로 이제 이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마카비 왕조가 탄생을 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막강한 정치 세력이 이제 등장하는데,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니, 하시딤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경건주의자입니다. 경건주의자. 반유대 법령들이 계속 이제 반포가 되니까 유대교의 헌신된 어떤 경건주의자들과 이 봉기를 이렇게 일으켰던 마카비 일가와 이 하시딤 그룹이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 봉기에 가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하고 마카비 왕조가 탄생하는데, 마카비 왕조가 탄생하면서 이 하시딤, 이 경건주의자 그룹이 두 개의 파로 나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복음서에 이제 어떤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그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다. 이건 이제 지금의 우리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 그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더 이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완전히 적으로서 이제 심지어 서로 막 내란도 막 펼치고 막 했던 게 이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인데, 이 바리새파는 일종의 이제 종교적으로는 뭐냐? 진보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진보, 종교는 진보다. 종교. 왜냐?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뭘 주장했는가? 성전에서 희생제사, 그것만 강조했던 게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종교에 있어서는 이제 보수. 오로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그것만이 이제 예배다. 하지만 이 바리새파는 어때요? 바로 이 회당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누구나 성경을 잘 공부하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이제 랍비가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열어놨고, 하지만 이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태생적으로 이 혈통상 제사장이 혈통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 이게 이제 사두개파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진보, 이게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정치적으로 이 바리새파는 당시의 대세였던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에 대해서 헬레니즘 그 자체는 악이에요. 헬레니즘은 이제 절대 이제 우리 유대 신앙과 합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악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보수. 하지만 사두개파는 뭐예요?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진보. 왜냐? 이 헬레니즘의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된다. 정치를 굉장히 스탠스를 넓게 가져갔기 때문에 진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 영역에서 각각 진보, 보수, 진보 전혀 이게 달랐기 때문에 정말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마카비 왕조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서로 여당과 야당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 4대 4화 뭐 이런 것처럼 막 그냥 서로 반대파를 완전히 그냥 이제 숙청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마카비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의 압제로 넘어가면서 이들의 싸움은 어때요? 이미 이제 국가가 없으니까, 로마의 속주로 넘어갔으니까, 그 이후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싸움은 물밑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마쿠에서 이제 헤게모니 펼치는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복음서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시기, 이 하시딤이 등장하고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게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또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마카비 시대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텐데, 마카비 혁명이 발발하고 성전을 다시 재봉헌하면서 일종의 이때 성전 재봉헌하는 이때가 이제 이걸 기념하는 게 이제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죠. 그래서 주전 167년 마카비 혁명이 발발하고 3년 후 예루살렘 성전, 바로 돼지 피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164년. 이걸 이제 기념하는 게 이제 수전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마카비 왕조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성전 재봉헌부터 마카비 왕조가 탄생하기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의 마카비 왕조의 위기가 찾아오죠. 하지만 그 위기를 딛고 마침내 마카비 왕조가 탄생해서 주전 142년부터 67년까지 펼쳐지는 총 3개의 시기, 이렇게 나누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카비 혁명의 발발부터 성전체 봉헌까지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의 시간을 살펴볼 텐데, 자, 안티오코스 4세 반유대 법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포가 되면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외곽에 제사장들만 몰려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모디인 여기에서 이제 결국 혁명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셀루커스 왕국의 그 신하가 와가지고 당시 제사장들 몰려있는 도시 모디인 여기 와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제사장 마따띠아를 불러내가지고, 마따띠아가 이제 이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마따띠아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솔선수범을 보이면은 나머지 젊은 제사장들도 할 것이다 하고서, 하지만 마따띠아는 어떻습니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이제 여호와 율법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면서 결국은 그 왕의 신하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고프나 산지로 도망가죠.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봉기의 깃발이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따띠아 5명의 아들이 봉기에 가담을 한다. 그 아들이 누군가? 바로 요한, 그리고 시몬, 그리고 유다,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요나단.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누굽니까? 셋째 아들인 유다죠. 유다가 이제 아버지 마따띠아는 나이가 많았고 굉장히 이제 혁명이 시작과 함께 몇 달 뒤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 지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바로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셋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고, 유다가 소규모의 이제 이 군대를 이끌고 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대군 셀루코스 군대를 이제 쳐부수는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완전히 승리를 계속 연거푸 승리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알렉산더의 재림, 마치 여호수아의 재림처럼 유다가 이끄는 전쟁에 전부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셀루코스 군대에 엄청난 타격, 마치 망치와 같은 타격을 입혔다 그래가지고, 그 망치를 그리스말로 뭐라고 하는가? 망치. 그 망치를 바로 마카비라고 합니다. 마카비. 마카비는 유다의 별명이에요. 유다의 별명. 그래서 이 왕조를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이제 학문적인 그 공식적인 명칭은 뭐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하지만 이 유다의 그 별명이 마카비 이름을 따서 마카비 왕조, 이 이름이 별명이 더 유명해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자, 왕의 관리, 바로 이 돼지를 희생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강제로 드리게 하는 그 왕의 관리를 죽이고 고프나 산지로 이제 도망가면서 이 마카비 혁명의 불이 당겨진다. 바로 모디인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몰려 사는 도시, 여기서 이제 마따띠아가 옆에 있는 이제 왕의 관리를 죽이고 고프나 산지로 이제 도망을 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프나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베트론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고, 그리고 엠마오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벳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벳술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봉헌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 그게 바로 주전 164년이죠. 벳술 전투 이후에. 자, 그리고 이것을 기념한 게 뭡니까? 이것을 기념한 게 바로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다. 그래서 모세오경, 레위기 23장에 나온 7개의 절기 가운데 속하지 않는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셀루쿠스 왕국의 그 압제하에 의해서 그때 이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봉헌한 그 절기, 신구약 중간기 이때 제정되는 절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수전절이 이때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재봉헌부터 마카비 왕조가 본격적으로 탄생하는 이때까지 주전 한 142년까지 20년의 시간, 이 시기를 뭐 간략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엘르아살 전투, 엘르아살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 마따띠아는 금방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5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는 게 엘르아살이다. 이 엘르아살이 굉장히 전쟁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나중에 코끼리, 이 당시 이제 셀루코스의 왕이 누구였는가? 안티오코스 4세죠. 근데 이제 이 베스가랴 전투 여기에서 엘르아살이 그 코끼리에 깔려서 이제 죽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카비 일가와 하시딤 그룹 간에 이제 결별이 일어난다. 자, 마카비 일가, 당시 경건주의자들 하시딤 이 그룹이 이제 마카비 혁명에 함께 가담하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았는데, 자, 당시 이제 셀루쿠스 왕국은 어떻게 되는가? 안티오코스 4세가 동쪽에서 이제 발흥한 그 파르티아 왕국과의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셀루코스 왕국의 내전이 펼쳐지죠. 데메트리우스와 이 안티오코스 5세. 이 두 명은 누군가 각각 이제 어땠습니까?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3세가 있었죠. 그 형, 셀루코스 4세가 있었고, 이 형이 이제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 로마 인질로 잡혀있던 동생, 안티오코스 4세가 돌아와가지고 왕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셀루코스 4세의 아들이 누구냐? 데메트리우스죠. 데메트리우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이 안티오코스 5세인데, 이 둘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파르티아 원정 중에 전사하면서 이 데메트리우스와 안티오코스 5세 사이에 내전이 펼쳐지고, 이 내전에서 누가 이기는가? 데메트리우스가 이긴다. 이 데메트리우스는 어떻게 하는가?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 반란을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바로 이제 아버지 삼촌이죠. 그쪽에 이제 그 강력한 그 헬레니즘 정책, 그래서 반유대주의 법령 이런 것들 다 이제 철폐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간절히 바라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아론의 후예인 알키무스라고 하죠. 알키무스, 야킴. 이것은 이제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고, 알키무스는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야킴을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론의 후에 야킴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제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 어때요?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던 이 하스딘 그룹과 어떤 정치적인 독립까지 가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 성격이 강했던 마카비 일가 사이에 이제 결국은 결별이 이루어지면서 이 마카비 일가는 굉장히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데메트리우스, 당시 이제 셀루코스 왕국의 통치자였던 데메트리우스가 노렸던 게 또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카비 일가는 거의 이제 괴멸 직전까지 가지만은 결국 이제 이때 이제 유다가 죽죠. 바로 마카비 혁명을 이제 이끌던 망치에 같은 타격을 가했던 유다가 이제 죽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이제 통치권을 받지만, 요나단 역시 이제 트리포 장군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시몬이죠. 그 시몬에 의해서 이 마카비 왕조가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 탄생부터 멸망까지 주전 142년부터 67년까지 상황을 뭐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시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당시 이 다양한 종파가 있었죠. 친그리스파, 그리고 하시dim, 마카비파를 통합을 하고, 이제 당시 셀루코스 왕국 왕이었던 데메트리우스 2세로부터 조세 의무 면제였죠. 일종의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면제 받으면서 이게 명실상부가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142년 이때를 이제 마카비 왕조의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새 시대 여명의 밝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진다. 그래서 이 마카비 일가, 바로 이 마따디아가 이제 제일 먼저 돌아갔지, 아버지. 그리고 나서 엘라살이 죽고, 그때 유다도 죽고, 그때 요나단도 죽고, 그때 요한도 죽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그 둘째 아들 시몬에 의해서 마카비 왕조가 이제 이어지죠. 시몬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대 왕이었던 시몬이 사위 프톨레미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그래서 두 번째 왕이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등장하는데, 당시 이제 이 요한 힐카누스는 게셀 지역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위에 의해서 결국 이제 암살당하는 그 현장에 요한 힐카누스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행운하였던 거죠. 그래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쿠데타를 빌미로 당시 이제 셀루코스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7세가 침공을 하고, 안티오코스 7세가 이제 파르티아와 전투 중에 전사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 힐카누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뭔가, 바로 북쪽으로 사마리아를 원정한다. 사마리아 원정하면서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인에 세웠던 자체적인 성전, 그리스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다. 완전히 파괴하면서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 완전히 그런 그 원한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전 128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또 원정을 해가지고, 남쪽이 이두메를 원정을 해가지고, 이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하게 하고, 강제로 개종을 시킨다. 주전 125년. 근데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요한 힐카누스에서 강제로 강제로 할례를 당했던 그 에돔 사람이 훗날 나아가지고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되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인 것이죠. 헤롯. 자, 요한 힐카누스는 초기에는 이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두개파로 변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왕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딱 1년 통치한 1년. 이 사람이 이제 1년 통치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 바로 갈릴리 지역을 정복했다. 갈릴리. 당시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의 갈릴리로 거의 유대인들에서 버려져 있던 그 지역에
이제 당시 굉장히 유대 종교에 헌신된 사람들 전부 이제 갈릴리를 정복하고 그 지역에 이방의 갈릴리로 이제 버려졌던 그 지역에 유대인들, 종교성이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최초의 유대 정착촌을 만들죠. 아마도 이때 요셉의 조상들이 당시 베들레헴을 본적지로 있던 그 요셉의 그 조상들이 갈릴리로 이주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탄생할 즈음에 어때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어때요? 천하로 호적하라 할 때 나사렛에 있던 요셉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 인구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이 상황도 아마도 이때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갈릴리 지역을 정복하고 그 이방에 에서 벌어진 그 갈릴리 지역을 유대화 시키기 위해서 바로 유대 지역에 있던 이제 골수 유대 종교주의자들을 강제 이주시키는데 이때 이제 아마 요셉의 조상도 이주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천하를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본적지까지 가게 된 이런 상황의 어떤 배경이 이렇게 설명된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게 알렉산더 안네우스고요. 알렉산더 안네우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은 이제 강력한 이제 사두개파 중심의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죠. 이때 이제 수백 명의 랍비들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반란이 진압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를 잇는 그 부인이죠. 살롬의 알렉산드라 여왕, 신구약 시대 정당한 경로로 왕이 된 최초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여왕. 이 알렉산드라 여왕 때 이 마카비 왕조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는데 어떤 국민 대통합,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의 어떤 대통합을 이루었다. 대통합,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촛불 세력과 이 태극기 세력을 이렇게 하나로 대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걸 이루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정말 대단한, 정말 노벨 평화상까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을 대통합을 이룬 여왕이 누구냐? 이 알렉산드라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놀라운 부흥기를 이끌었다. 이 시대에는 이제 바리새파가 이제 여당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는 이 지도는 뭔가? 바로 이제 초창기, 시몬에 의해서 창건된 그 마카비 왕조.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왕들이 이제 통치하면서 마카비 왕조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안네우스 그 뒤를 잇는 알렉산드라 여왕 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영토가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그 시기가 바로 이 마카비 왕조 시대다.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강력했던 그 왕조가 이 마카비 왕조 시대인데, 허무하게도 이 마카비 왕조가 결국은 살롬의 알렉산드라 여왕이 죽고 나서 그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4년간 내전을 펼치면서 결국은 어때요? 이 지역이 당시 동방 원정을 하던 그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에 의해서 고스란히 이제 넘어가죠. 죽서서 완전히 개준 상황이 이제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역 여기는 유대라 불리는 로마의 속주로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당시 에돔 총독이었던 이 안티파터가 로마의 행정관이 되면서 유대 땅에 이제 어떤 비선 실세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안티파터가 결국 이제 반란에 의해서 죽고, 그 아들 헤롯 때에는 어때요? 로마의 당시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뒤를 이어 그 후견으로 이제 유대 땅의 왕이 되면서 헤롯의 통치 34년간 이어지는 헤롯의 통치가 이어진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도로서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놨지만은 이 로마 시대 헤롯 패밀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은 제가 로마 황제와 헤롯 왕조라고 하는 영상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이렇게 알렉산더 마카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던 이 알렉산더 여왕이 죽는 그때부터 이제 장남과 장남 힐카누스와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사이에 이제 그 왕제난이 펼쳐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폼피우스가 이제 지중해 해적을 소탕하고 동방 원정 사령관이 되면서 내친김에 셀루코스 왕국과 그리고 마카비 왕조를 접수하고 완전히 이제 이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1차 삼두 정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폼피우스를 무찌르고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이기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2차 삼두 정치, 그리고 나서 이제 옥타비누스와 이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기면서 그때부터 펼쳐지는 팍스 로마나 시대까지,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이제 헤롯에서 펼쳐지는 헤롯의 그 34년간 펼쳐지는 철권 통치의 시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10분짜리 영상 총 13개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함께 보면서 로마 시대 역사는 이제 같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알렉산더의 등장부터 펼쳐지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제 등장하고 죽는 시기까지의 이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다루는 또 사복음서의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